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지난 4월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강기정 정무수석 비서관 드디어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다. 이런 말이 뭔가 야당을 심판하자라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제 183만 명이 일단 동의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해산 청원은 33만 명이 이제 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어가면 일단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히 이제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민의 뜻에 대한 해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서 탄핵 소추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청와대가 현실 정치, 즉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정치권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네.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불거졌던 동물국회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내용도 건드렸어요. 네. 근데 이 논리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를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여당의 논리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사실 여당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당이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감도 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 강기정 수석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고 또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말 자체만 들어보면. 강기정 수석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정부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냥 국민들이 요구하고 염원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요.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기정 수석까지도 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해야 될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한국당의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좀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과 연관짓는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기는 그렇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도 나왔지만 당시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국회를 바라보면서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당을 탓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은 또 여당을 탓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회가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쪽은 180만 명이 넘게, 한쪽은 또 30만 명이 넘게 양쪽 정당에 대해서 해산 청구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과 우리 정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정도로 가지고 어느 한 정당을 딱 가리켜서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법률적인 선거법 위반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2004년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어떤 제재도 받았고요. 결국에는 탄핵안 가결까지 가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의 선관위에서는 공무원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걸 떠나서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야당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의 가려운 것을 들어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앞서서 어떤 야당을 자극하는 것 네. 이건 정무수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청와대 게시판이 당초 취지 그러니까 신문고의 역할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강기정 수석의 자신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이게 그냥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 내려오면 국민들의 민생 문제입니다. 추경 자체가. 그 부분은 꼭 좀 마지노선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야 지방 정부의 생생한 그런 어려움들도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청과 당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업무 협약을 계기로 만난 자리였지만 참여정부 시절부터 동지 관계였던 두 사람의 만남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만나자마자 포옹까지 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냈는데 뭐 어떤 부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또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양정철 원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정철 연구원장은 사실 여당의 싱크탱크의 원장일 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을 다 만나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나눈 이야기에 보면 지방정부의 생생한 어려움을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서 잔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싱크탱크 기능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 자치단체장들한테 무슨 여론을 듣고 무슨 민원 사항을 듣고 뭐 이런 걸 비춰봐서 뭔가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행보 자체가 일단 좀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곧바로 선관위가 꿀먹은 벙어리다 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실정법 위반, 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사건 지금 2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우선 김경수 지사가요. 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공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로 바로 재판에 진행 중인데 양 원장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복심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을 두고 김 지사가 착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응대하다 당한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에 굉장히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듣고 본인 스스로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아니냐. 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그러면 저 말을 듣고서 법무부 장관 판사들이 덜덜 떨면서 저 말을 수용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은 그냥 덕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본인의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 말이 그러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나 재판부가 양정철 원장의 저 한마디 때문에 예컨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을 A라고 할 걸 B라고 하거나 뭐 B라고 할 걸 C라고 하거나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냥 덕담 차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봅니다. 네. 내용 자체를 봐도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인격 성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사건 여부와 그 사람의 인성이랑은 또 별개의 문제고 저런 얘기는 1심 때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2분기 이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 이 전망이 도마 위에 또 올랐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요, 지난 7일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해서 10번이나 언급하면서 추경 집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에서는요, 경고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추경이 조기에 좀 추진돼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 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의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그 대책을 추경을 언급했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한국 재정 상황이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의 삶으로 이제 또 환영해 보자면 네. 빚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씀씀이는 더 커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특히 이제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재정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는 모든 문제 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77조입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중앙정부 재정이 지금 2019년 들어서 675조, 곧 아마 700조를 넘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 재정, 통합재정 지수가 1월에서 4월까지가 25조 9천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요,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이나 여러 가지 공적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2년 동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대환 교수가요. 바른미래당 워크숍에 참석해서 현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강한 톤으로 질타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짚어볼까요? 조진 부장. 그러니까 김대환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 이 자체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족보를 돈 주고 사야 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4월 1일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 이것은 많이 쏟아졌지만 김대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년 동안이나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고언이 참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에요. 세계적인 족보 있는 내용이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예. 게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김대환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반박했다기보다 네. 지금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이거는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포스트 케인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좀 메꿔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그걸 이제 정부가 세금을 메꿔주는 이 과정이 문제다. 이걸 네.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거는 뭐 정부도 일정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정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김대한 전 장관이 얘기했던 이 부분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예컨대 네.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경제 또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커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정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관의 얘기를 정부도 일정 부분 좀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